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와 셧다운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던 지난해. 올해는 과연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 세계와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신년 특집 2021 글로벌 라이브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오늘은 해외 각지에 나가 있는 KBS 특파원들과 그리고 지구의 끝입니다. 남극을 연결해서 올 한 해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굴 이슈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2021 글로벌 라이브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전망부터 살짝 해보는 것으로 시작하죠. 김준영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하루 만에 지금 한 해가 갔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요. 알다시피 일사다난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전 지구를 병들게 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2021년은 여기서부터 병든 지구로부터 회복하고 복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밥그릇 문제가 걸린 경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 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뭐 다 어려웠죠, 전 세계가. 그런데 아마 올해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어떻게 보급되고 처방되는지에 따라서 건강한 경제는 강한 회복을, 그렇지 못한 경제는 저조한 회복, 그러니까 훨씬 더 양극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예상되는 한 해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경제 전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 슈카 씨를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이 너무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한 해였는데요. 올해는 이 신년 특집을 통해서 좀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2021년의 청사진을 그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팬데믹 속에 맞이한 2021년입니다. 각국의 새해 맞이 풍경은 어떨지 먼저 미국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 강윤기 PD 특파원,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뉴욕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동부는 현재 12월 31일 밤 8시를 막 지난 시간인데요. 해마다 이맘때면 저 뒤에 보이는 전광판 아래로 큰 모양의 공을 떨어뜨리는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려듭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지금 제 주변을 보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뉴욕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반인들의 구경을 막고 TV나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만 허용했기 때문인데요. 일반 대중에게 볼드랍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행사가 시작된 1907년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네, 타임스퀘어가 이토록 이 시간에 비어있는 모습은 참 생소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미국에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이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 언제쯤일까요? 네, 지금까지 의료진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총 279만 명에 대한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2천만 명을 접종하겠다던 당초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를 내년 3월 말이나 4월, 그리고 집단 면역이 가능한 시기를 내년 가을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확진자는 매일 20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역시 지난 29일 미국에서 처음 발견됐고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 이곳 미국의 팬데믹이 미국 팬데믹 종식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동시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한 확산 방지 이를 함께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강윤기 PD 특파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9개월 만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백신 도착 소식에 의료진들은 환호와 춤으로 화답합니다.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건 영국. 백신 접종을 앞당기고 느리려는 나라 간 경쟁도 달아올랐습니다. נוכל ללכת למגרשי כדורגל, לראות משחק כדורסל, וכמובן לפתוח את המדינה מחדש, להחזיר אותה למה שהיא הייתה, לחיים הנורמליים שאנחנו חפצים בזה. 백신을 앞세워 국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산 백신을 신흥국들에 집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기준 전 세계 40여 개국, 약 5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러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포 안으로 침입하는 스파이크 단백질 일부가 변이를 일으킨 것. 70% 더 강력해진 전파력으로 영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진 변이 바이러스는 일본,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 We can directly start to engineer a vaccine which completely mimics this new mutation.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그 끝은 언제일까?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된 지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나 싶었는데 변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등장해서 전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지요. 최원석 교수님,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네, 그렇죠. 사실 변이가 처음은 아닌데 지금 등장한 이 변이는 기존에 비해서 전염력이 높고 그래서 더 많은 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변이가 일어난 부위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백신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는 워낙 변이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는 잘해야 될 텐데 앞서 VCR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변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6주 정도면 이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대응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8일 영국이 처음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도 시작을 했고요. 중동과 중남미에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27일부터는 EU 국가 대부분이 또 공동으로 접종을 시작하면서 세계 210여 개 국가 중에 40여 개국이 백신 접종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백신 접종이 빠르면 다음 달 2월, 3월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맞는 것이 너무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백신의 확보 또 접종의 시작 시점이 늦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번 겨울의 유행은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의 유행을 최대한 잘 통제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이제 원활하게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시작한 국가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백신을 통한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계약했다고 발표한 양이 5,600만 도즈 정도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전 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집단 면역의 형성이라든가 이런 면도 충분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수준일 것이다. 다행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부유한 선진국들에서 백신을 먼저 확보하는 이 백신 양극화 현상,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각국이 지금 경쟁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인구의 5배 이상의 백신 분량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뭐 영국, 뉴질랜드는 2배 이상, 또 미국과 유럽도 2배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들이 좀 선점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가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민을 위해서 백신을 확보하는 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국민도 사실 우리 정부에게 백신 확보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좀 여유가 남는다면 우리가 뭐 전 세계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뭐 60%, 70%가 백신을 맞아야 되니까 여유가 있는 분량들은 좀 개발도상국들에 돌리는 것도 인류애를 발휘하는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덕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쯤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백신의 양극화하고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은 사실은 백신의 접근성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유행이 멈추지 않으니까 가기가 좀 어려운 거죠. 또 뭐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에서 연구했었던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한 곳으로만 백신이 몰려서 접종이 되는 것보다는 공평하게 나누어져서 접종이 될 때 전체적인 사망을 절반 정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전 세계적인 보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맞아야 본격적으로 존식될 수 있다 말씀이시죠. 글쎄 백신의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차별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백신의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미리 접종한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사람을 출입하는 걸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협력 업체라든지 공장 이런 데 파견해야 될 텐데 네. 그럼 백신 그렇죠. 이른바 여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싱크탱크죠.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만약에 이런 백신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게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 굉장히 심각한 숫자죠. 네. 그런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백신 양극화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시 수렁에도 빠질 수 있겠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었던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연결합니다. 김자영 PD 특파원, 먼저 지금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재작년인 2019년까지는 매년 12월 31일마다 샹젤리제 개선문 앞에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를 보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요. 어제 샹젤리제 거리는 당연히 텅 비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는 밤 8시 이후 통금 조치를 시행 중인데요. 프랑스 정부는 어제 하루 전국에 10만 명의 경찰과 헌병대를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3차 봉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이번 주에는 화이자 백신 50만 회분이 도착해서 이달에 요양원 거주자들 및 직원들 대상으로 접종을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관광 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참 심각했잖아요. 올겨울 사정은 어떤가요? 네, 지난 2020년 프랑스 관광업은 전체 매출의 70에서 80%인 약 200억 유로, 우리 돈 26조 7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의 관광산업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말부터 프랑스 전역의 박물관 등을 포함한 주요 관광지와 요식업소 등이 모두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특히 겨울철 최대 성수기를 맞은 스키장도 리프트 가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용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마저 얼어버린 알프스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흰눈은 이번 겨울에도 알프스 산자락에 그림 같은 정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그러들지 않는 바이러스와 프랑스 정부의 스키장 리프트 폐쇄는 이곳의 풍경과 삶을 차갑게 얼렸습니다. Je m'appelle Nicolas Rubin, je suis le maire de Châtel. Le paysage est merveilleux et la station est entièrement prête à pouvoir les accueillir sans en avoir l'autorisation. En ce qui nous concerne, la perte sur le début de saison à peu près 50 millions d'euros. Ça va? Pleine santé? Qu'est-ce que t'en penses de cette saison? C'est mal barré? 주민들의 고통은 지난 봄 1차 봉쇄 때부터 찾아왔습니다. Brigitte Creusmerny, propriétaire du centre de vacances Le Val-Joli, qui a été créé par mes parents. Et le 13 mars,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annoncé l'arrêt de notre activité. 개업 이후 60년 동안 방학 때마다 아이들로 가득하던 이곳은 올해 3월부터 단 한 명의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Quand tu appelles le banquier qui t'appelle, Madame Favre, Monsieur Favre, c'est quand vous faudra mettre de l'argent sur le compte. Il n'y a pas d'argent, donc on ne peut pas, quoi. Alors, qu'est-ce qui a disparu? Pour moi,
C'est donc le bruit des enfants, c'est l'organisation de notre travail, c'est la satisfaction de la joie des enfants qu'on reçoit, du personnel à qui on donne du travail. Pour nous, c'est vraiment le néant. Donc, je m'appelle Alain Grillet-Aubert. Et maintenant, je suis sur la commune d'Abondance. J'exploite une ferme sur la commune d'Abondance. Il a une durée minimale d'affinage de 100 jours. Donc, mais 100 jours, c'est assez court. Ici, les plus vieux, ils ont 7 mois. Là. Est-ce qu'il y a des restaurants qui ont déjà commandé des fromages? Pas encore. Il n'y a aucun restaurant qui a commandé du fromage pour la saison prochaine. Si vous n'arrivez pas à les faire vendre le fromage, qu'est-ce qu'ils vont devenir ces fromages? C'est comme tout, quoi, je veux dire. C'est comme un vêtement, c'est comme... Voilà, s'il n'y a personne pour consommer un produit, il sera à détruire, quoi. 수백 일을 기다리며 숙성된 치즈를 주문할 식당들은 석 달째 기약 없는 휴업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문을 닫은 한 식당 주방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On n'a pas pu retravailler depuis le 15 mars, tout à fait. 90% de chiffre d'affaires en moins par rapport à l'année dernière. Alors moi je suis Gauteret, donc je suis à une discothèque à Annecy. Je ne sais toujours pas quand est-ce qu'on va rouvrir en fait. C'est ça qui est très pénible en fait. Depuis un certain moment en fait, on a l'impression d'être totalement à l'abandon. C'est limite si ça n'existait pas en fait. 저마다 힘겨운 시절을 견디는 이들이 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 연말을 맞아 지역 의료진에게 제공할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Déjà là on fait à manger pour faire plaisir, pour être solidaire avec les aides-soignants d'Annecy. La seule chose est de dire que nous ne sommes pas inutiles et non essentiels, nous sommes essentiels à vous faire plaisir. J'ai l'impression de me sentir utile, j'ai l'impression de pouvoir aider les gens. 그렇게 약 일주일 동안 모두 2천여 명분의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Et voilà pour KBS, tout est OK, la distribution est partie. 2000 repas pour le personnel soignant de l'hôpital d'Annecy. 함께하는 연대로 절망을 딛고 만들어낸 한 끼는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을 힘이 됩니다. Le plus grand souhait, c'est qu'on puisse revivre comme avant, mais un peu mieux qu'avant. Peut-être que tout ce qu'on vit aujourd'hui va nous aider à être plus solidaires, regarder un peu plus les autres. Et si ça pouvait continuer, ce serait extraordinaire. 알프스의 사람들은 이 겨울을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PD 특파원 김자영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힘든 분들의 인터뷰들을 살펴봤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국가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사망자, 확진자 탁월하게 미국이 많은데 경제적인 피해로만 따져보면 유럽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관광업, 서비스업 비중이 워낙 높거든요. 근데 관광업의 특징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현장에 봉쇄가 가야 되죠.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2분기가 유럽 지역의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인데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2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0% 정도 했거든요. 이게 네. 1970년도에 같은 통계를 만든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체로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지난 7월부터 이 회복기금으로 7,500억 유로를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지부진하게 통과가 잘 안 됐어요.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이제 비토권을 행사를 했는데 사실 유럽연합이 이 두 국가의 언론의 자유 수준이 유럽연합 같이 못 미친다.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삼아서 연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무역 국적 그때 12월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늦어진 만큼 유럽의 경제 회복도 좀 늦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혹자는 뭐 2022년까지도 경제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복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과연 다시 갈 수 있을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유럽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기에 빠지고 나라마다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K자형 반등 이런 얘기를 우리가 통상 하거든요. 수직 낙하를 했다가 좋은 데들은 또 원상복귀가 됐는데 여전히 네. 안 좋은 데는 계속 저조한. 예를 들면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사실 추세로 굳어져 있는 게 인터넷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은 워낙 좋았으니까 이번에 회복기에 강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네. 반면에 전통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산업의 지용도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으로도 이 K자형의 양극화가 올 한 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의 양극화뿐 아니라 경제의 양극화를 잘 극복하는 것이 2021년 세계 경제 큰 숙제이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도 양극화되지만 국가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양극화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받은 나라는 빨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가난한 나라들은 훨씬 더 이제 가난하게 되는 사실 그 어려움이라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은 충격을 준다는 것이 세계 경제나 국가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코로나19가 시작하자마자 이 선진국들은 시중도가 높으니까 국채를 많이 찍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썼거든요.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시중도가 낮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 규모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미 뭐 이 K자형 경기 회복 서로가 경기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이런 양극화를 바로 줄이는 뭐 그런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선 가장 급한 게 백신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좀 공조를 통해서 다 같이 좀 회복 격차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어둡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는 회복될 겁니다. 경제 우리가 통계를 다룰 때 기저효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냥 평균만 해도 올해는 좋아지는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작년보다는 수치상으로는 낮다. 작년에 이제 잠정치로 나와 있는 게 세계 성장률 잠정치가 한 4.4% 마이너스거든요. 네. 2020년도에. 근데 올해 전망치가 5.2% 플러스입니다. 근데 굉장히 큰 거죠. 5.2%면. 그런데 마이너스 4.4에서 플러스 5.2가 된 거니까 사실 1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하려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게 이제 전제돼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을 논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새롭게 들어선 바이든 시대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이든의 출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코로나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 아메리카라는 보험의 색채 자체가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탈색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를 부활시킨다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무역과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다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국가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인 속도는 늦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21년 우리 경제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회복세를 보인다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11월부터 이제 2달 연속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거기다가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경제를 강력하게 부양하려는 정책들을 재정 정책으로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굉장히 빨리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출이 는다는 얘기죠. 네. 거기와 더불어서 이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미국이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미국의 달러가 이게 늘어나면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돈이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많이 샀고 우리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지속된다면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상반기 중에 한국의 경제가 수치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회복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회복세일 것이다라는 전망은 참 희망적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의 팬데믹이 끝나야 진정한 안정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현석 교수님, 이 질문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끝을 생각한다면 올해 안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시기는 아마 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지만 저는 이 바이러스가 갖는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상황을 어떤 소설 같은 걸로 비교를 한다면 저는 위기에서 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이 갖는 의미가 그런 바이러스가 갖는 의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면 2021년에 맞이하게 될 겨울은 지금의 모습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환자 발생을 열심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잘 막아내고 또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에 백신 접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겨울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뭐 외국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이 멈추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일으킬 것이고 이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런 것이 우리가 힘을 갖게 해주는 것, 또 경제적인 피해를 줄여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방송 2021 글로벌 라이브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택은 민주당 바이든 후보였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맡게 될 미국과 그로 인해 달라질 국제 정세, 워싱턴 연결의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안주식 PD 특파원, 지금 그곳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백악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차분하다 못해 침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취임을 앞둔 하원 의원 당선자가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코로나 대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서로 비난전을 펼치면서 이 시간까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등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오는 20일이면 새로운 바이든 내각이 들어설 텐데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도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근데 기대감이라기보단 안도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혼돈의 트럼프 시대가 마감되는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고 의회 내 양 정당 간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시대의 과제 정리해봤습니다. 12월 중순 화이자 백신이 미국 전역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접종에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Truly historic day when we're getting to see the first Americans who aren't in clinical trials get vaccinated with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첫 번째 백신은 병원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돌아갔습니다. 접종에는 한 사람당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I truly think that if we want this pandemic under control, we need to get vaccinated. This is our only option.
일주일 후 바이든 당선인도 델라웨어 한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접종 장면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shot, so is Jill. 바이든 당선인은 월밍턴의 작은 소극장을 빌려 인수위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임기 시작 100일 안에 1억 회분, 즉 5천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 백신 구매 현황과 배포를 고려할 때 만만찮은 과제입니다. At least 100 million COVID vaccine shots into the arms of the American people in the first 100 days. The country knows that the primary issue is domestic politics, particularly for Biden, the pandemic. If he doesn't get control of the pandemic, his presidency is dead. 전 국민 마스크 쓰기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최소한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선은 없애겠다는 것. Every single American should be wearing a mask when they're outside. A mask mandate, the national government can't do that. State governments are trying to do it, not always successfully. But beyond that, we probably are beyond the point at which that works very well given community spread all over the United States. But he's certainly trying to signal that we need to take this seriously. 인수위는 대규모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 태스크포스 팀을 짜고 연일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The smartest, most brilliant leaders know what they don't know. Right? He says it all the time. He's not a scientist. He will listen to the scientists. Unlike the current president. 여전히 수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까지 정치 이슈화됐고 방역 지침은 오히려 무력해졌습니다. It's not helping, it's more harmful. Your lungs are made to clean your body out. So you're putting it into a mask and then bringing it back in. That's not helpful, that's harmful. He is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If I lose to him,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 will never speak to you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네거티브 전략도 바이든 당선인의 코로나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만들지 않는 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처가 힘든 상황. I w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I'll work just as hard for those of you who didn't vote for me as I will for those who did.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실에서 행정실장을 역임한 벨라 씨는 분열 극복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 4년 동안 혐오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Most of his supporters are actually good people. They just liked his policies and they just thought they understood his policy. But what bothers me and what I've learned is way too many of them were okay with the hatred. 바이든 당선인의 내각 인선은 무지개 내각으로 불립니다. 분열 극복을 위해 여성, 성소수자, 유색 인종까지 배려한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내각 인선보다 웨스트윙의 보좌관 인선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비서실장, 안보 보좌관 등 주요 정책 보좌관들이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실세라는 것. 이들은 모두 중도 실용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I think they're all on the same page. That is, they're all realist liberals. That is, they're liberals with a realist bent, right? But on the issue of the environment, Biden has really changed. And he's changed, I think, because he recognizes the international imperative, but he's changed also because he recognizes that this is the public works program. 바이든 당선인은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 암트랙 조라고 기억됩니다. 40여 년의 상원 의원 시절 매일 2시간 이상 기차로 출퇴근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협을 중시하는 중도 정치인 바이든. 그 앞에는 분열된 미국민을 통합시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PD특파원 안주식입니다. 갈갈이 찢겨진 미국을 바이든 정부가 잘 통합해서 이끌 수 있을까요? 김지훈 박사님, 2021년 미국 어떤 키워드로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내세우는 이야기가 그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 리더가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자 협력 체계를 통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체제와 맞서겠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건강한 정치 경제를 회복을 해서 모범 국가로 거듭나겠다가 이제 주요 이슈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의 모습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요. 가장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했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가 일성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이제 국제적인 아젠다가 될 거고 미국이 그 리더십을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코로나를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경제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분열된 미국을 통합을 해야 되는 정말 난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교 문제나 안보 문제에 먼저 치중을 하기보다는 국내 이슈를 먼저 조금 이걸 풀어나가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트럼프 시대가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이 이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그걸 추동하고 촉매하거든요. 우리 비교하자면 가속 페달을 밟아왔는데 바이든이 브레이크는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일단 멈춤을 했지만 이걸 네. 유턴시키겠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렇죠. 원래 각 국가의 민족주의라든지 각자도생이라든지 호전적 민족주의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그게 열광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때리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런 것들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만 네. 거의 1,100만 표가 넘는 표가 더 얻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겼을 때보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코 되돌리기 유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의 12년 동안 1위를 차지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제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한 걸 보고 트럼피즘이 정말 건재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꺾었는데 트럼피즘은 못 꺾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정치적 영향, 트윗 정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보다가 4년 후에 재도전할 수도 있고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피즘이 통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와 비슷한 사람이 공화당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귀환이라 아메리카 is back. 경제적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미국은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누가 뭐더라도 세계 압도적인 경제력 1위를 달성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경제의 큰 현재 보여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부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사회적 불안정이 오거나 경제 위기가 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거든요. 뭐 과거에 1929년도 대공황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미국이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17년 연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76%, 50%는 훨씬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다시 돌아오려면 이런 부의 불평등부터 좀 해결하려는 정책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소감에서도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미국의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복원하고 그리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분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이 전통적인 정책 기조는 이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규제하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반대하는데 묘하게 1월 5일 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향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이든이 이런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과연 미국의 귀환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증명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요. 미국에게 이들의 존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의 또 다른 당사자 중국입니다. 이번에는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종훈 PD특파원, 먼저 중국의 신년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작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웅적으로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자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플러스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관영 언론들도 사설에서 100년 만의 변화, 중국이 조류를 이끌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는데요. 전 세계가 아직 코로나로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
코로나 책임론으로 추궁받던 중국이 오히려 방역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어서 중국인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에 올라선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민들에게 공산당 100주년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12월 26일이면 공산당을 이끌고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생일을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몰려드는 곳이 있는데요. 마오쩌둥의 고향인 샤오산입니다. 시진핑 현 주석도 몇 년 전 방문한 적이 있죠. 저희 제작진도 공산당원이라면 성지순례처럼 찾는다는 샤오산을 가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국의 한 지방도시. 하지만 시내로 조금만 더 들어가자 곳곳에서 한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마오쩌둥 전 공산당 주석입니다. 심지어 택시에도 마오쩌둥의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潮山呢是毛泽东的故乡，他呢是在这里土生土长的。我们呢也是韶山人民，我们都是托毛主席福，所以才有了今天美好的生活。 1년 내내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의 생각. 대륙 각지의 중국인들이 성지순례하듯이 이곳을 찾습니다. 我们是湖北荆州的，带领我们全部人民从站起来、富起来到我们站起来。 제작진은 마오쩌둥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그와 직접 만난 적이 있다는 이곳 주민을 찾았습니다. 60여 년 전이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어제처럼 뚜렷했습니다. 人要搞好生产，多打粮食作为国家建设当模范。这个毛主席，人家都说你太辛苦了，你给到毛主席。 할머니는 그 이후 마오쩌둥이 즐겨 먹던 음식을 주 메뉴로 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마오쩌둥에 대한 중국인들의 향수를 자극한 식당은 대성공을 거뒀고 전국에 체인점도 생겼습니다. 到87年，我正式开进毛家饭店，正式开进毛家饭店。现在的牌子，我的模范牌子有400多块，我赚的钱都是捐为了别人。 나이든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마오에 대한 추모는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在毛主席的见证下，他们必将风雨同舟，不离不弃。 특히 매년 12월 마오쩌둥의 생일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이곳 샤오산. 중국인들에게 올해 창당 100년을 맞는 공산당 이외의 선택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이곳 샤오산으로 몰려드는 중국인들은 입을 모아 공산당이 이룩한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미국과의 갈등, 빈부격차 등 당장의 산적한 문제 역시 공산당 창당 100년의 깃발 바로 밑에 놓여 있습니다. 시진핑도 이곳 샤오산을 찾았습니다. 공산당에게 이곳 샤오산은 마오쩌둥을 통해 내부 단결을 꾀할 수 있는 거대한 교육장입니다. 창당 100년인 올해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이 없다는 선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我觉得中国共产党成立100周年是一个非常重要的，中国从一个贫穷落后受人欺负的这样一个国家发展到今天这一步应该说这个中国共产党发挥了很重要的作用이곳 샤오산엔 대형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600회를 넘게 했다는 공연. 마오쩌둥과 공산당이 고난을 극복하고 강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是一个红色的爱国主义教育的基地，我们这是也是一台这个大戏，我们也现在通过这台戏，要教育我们的后一代。 그와 다른 배우들은 올해 공연 준비로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一个湘江边上的这个明年就是这个建党100周年，这个我相信，这个明年来韶山的应该是最多的一年。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졌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못지않은 강력한 대중국 압박을 예고한 상황.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을 맞아 강한 중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샤오산에서 PD특파원 류종훈입니다. 네, 마오쩌둥의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그를 향한 향수가 엄청나네요. 강준희원 교수님, 새해 그렇다면 중국의 화두는 역시 공산당 100년입니까? 네, 그 공산당 창당 100년을 이해하려면 우선 두 개의 100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개의 100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이 공산당 창당 100년이고요. 그다음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이 2049년입니다. 이 창당 100년을 지나서 건국 10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네. 이게 바로 중국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 단계가 바로 작년에 전면적인 중산층 사회 건설, 이게 소강 사회 건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 중미 갈등 격화, 그다음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 약간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죠. 그러니까 지금 향후에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사회 안정,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밀리지 않는 중국 모습, 이런 거를 움직이는 그런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네, 특히 그 작년 10월 말, 그다음에 12월 그 중국의 주요 회의들이 열리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국내적으로는 우선 쌍순환 전략이라는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중국은 국제 무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 국제 대순환 전략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면 국제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국내 대순환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이게 네. 국내 대순환 전략과 국제 대순환 전략을 합쳐서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그 국내적으로 끌고 갈 거고, 또 하나 미국과의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아픔을 많이 받잖아요. 화웨이 제재라든가. 그래서 과학기술을 자립해야겠다. 결국은 기술 자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국내적인 가장 큰 화두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통상 질서의 좀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렇게 큰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자립을 해서 미국이 어떻게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경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고,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일이 작년 11월 15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내 15개 국가가 연합해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우리가 RCEP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중국이 주도해서 타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점이 맞습니다.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국제 무역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이 장악하려는 노력을 네. 한 거죠. 네.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2028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 오를 것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에 대한 입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을 눌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 USTR의 수장을 캐서린 타이로 지명을 했죠. WTO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이 있었을 당시에 정말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지적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상당히 네.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대륙에 있어서 예전처럼 관세 폭탄이라는 조금 터프한 방법이 아니라 정밀 타격, 지식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려지는 인권 문제, 네. 이 인권 문제를 분명히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새해에도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머리 아프죠.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질서에 많이 가 있던 국가들이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겪는 건데요. 네. 저는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미중 간의 갈등은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이게 무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치까지 왔잖아요. 인권, 환경 이런 것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상수화돼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도 안보 측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미 동맹 구조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 동맹 중시를 강조할 거기 때문에 한국을 좀 더 미국 편으로 끌어오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은 14억 시장 경제력을 무기화해서 더 이상 한국이 미국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미중을 선택의 대상이 아니고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원칙과 그다음에 우리 국익에 대한 확고한 내부적 공감대를 확보한 다음에 양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다고 상대방이 그래 잘 왔어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정교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다양한 그리고 정교한 외교 전략이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에서 16년째 살고 있는 사랑채 가족입니다. 저희는 2004년에 페루에 와서 2008년부터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쿠스코에서 태어난 첫 한국인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쿠스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들어서며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마스 광장 전체를 봉쇄하고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대형 체인점들도 몇 달째 휴업 중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12년째 운영하던 한식당인데요. 3월부터 내려진 봉쇄령 때문에 5월부터는 아예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답니다. 계속 식당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활도 아무래도 예전과는 달라져서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딜리버리를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달릴 땐 느끼지 못했지만 저희 식당을 찾아주었던 페루 분들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 많이 뿌듯했었는데요. 다시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페루 사람들은 새해 노란 물건을 주고받으며 행운을 빌어줍니다. 저희처럼 힘든 한 해를 보내셨을 자영업 종사자분들께 노란 기운을 가득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보내주신 영상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 정말 힘내시고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들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해볼 트렌드를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21 글로벌 트렌드, 슈카 씨가 준비하셨죠? 네, 2021년에는 어떤 트렌드가 전 지구적으로 화제를 모으게 될까요?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레이어드 홈. 레이어드 홈, 집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요. 네,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집은 맞는데요. 코로나19로 집콕 시간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 바로 집의 재발견입니다. This is my kitchen right here, and then the living room area is over here. 이분은 평소 자연이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집안 곳곳을 식물로 가득 채워 정글처럼 꾸며놨는데요. Of you first walking into my house, converted to be my plant room. 화상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이제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곳은 아닙니다. 탁구장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뭔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우나를 통째로 집안에 들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 신기하다. 따뜻해 보이네요. 예, 또 집안에 개인 사무 공간을 설치하면서 집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집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참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흔히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면 옷을 여러 겹을 겹쳐 입는 건데 집의 기능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지니까 집도 여러 가지 옷을 덧입었군요. 맞습니다. 레이어드 홈이란 이제 집에 업무나 취미생활 등 다양한 기능을 덧붙이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코로나19로 아무래도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한 150% 이상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곳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는 구역, 그래서 슬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맞아요. 파리에서도 이제 15분 내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용어로 15-minute cities라고 이렇게 신조어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집이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집을 구성하고 있는 그 동네도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집 근처로만 움직이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소비 생활도 바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두 번째 트렌드도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로봇 시대. 예, 로봇 시대인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로봇 시대. 여기가 어디죠? 지난해 7월 한 일본 프로야구팀의 무관중 경기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는데요. 바로 이 로봇. 정체가 뭘까요? 어머, 바로 치어리더입니다. 응원하는 겁니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농촌의 가수원길과 비탈길을 능숙하게 돌아다니는 바로 이 로봇. 예, 바로 이 양치기 개로 변신했습니다. 능숙하게 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빙도 점원 대신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이군요.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건 모델만이 아니죠. 이제는 우아한 자태의 로봇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유, 낯섭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졸업식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대면 졸업식 대신 학생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화면에 띄운 바로 이 로봇. 졸업장을 대신 받는 아바타 로봇 졸업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공간까지 로봇이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예,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누로의 사용 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아마 배달도 사람 대신에 로봇이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대면 산업의 일환으로 로봇이 점점 활용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대체제로 쓰였다가 지금은 인간의 손길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보완제로 쓰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스킨십을 원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2021 글로벌 트렌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뉴 프레퍼입니다. 단어가 조금 낯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뉴 프레퍼는 바이러스와 테러 그리고 뭐 자연재해 등 일상화된 재난을 대비해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사람들이 일컫는 그런 뜻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최근에 뉴 프레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벙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벙커 판매가 400% 이상 늘었습니다. 이 벙커의 가격은 무려 2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와. 그중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는 군용 창고를 쓰이던 벙커가 575개나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 이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체육관, 스파, 의료시설, 식량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춘 초호화 벙커는 무려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의리의리하네요. 한편 벙커뿐만 아니라 위기시를 대비해서 생존 가방을 구비하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레퍼 준비하는 I mean, 사람이다. we would be facing so much more of a problem than we are right now with this pandemic. Now, some of the basics, of course.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프레퍼족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아지고 있네요, 교수님. 네, 그 벙커 얘기가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2015년에 그 STX 강덕수 회장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네. 그 보니까 지하에 200명이 강도 7의 지진에도 견디면서 2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벙커가 있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인류가 발전하고 세계화됐고 교류가 많아지고 더 이 생활이 개선됐다는데 왜 다시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지 좀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아무래도 올해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뉴 프레퍼와 같은 생존주의 경제, 생존주의 비즈니스가
전 세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 글로벌 트렌드였습니다. 네, 신년 특집 2021 글로벌 라이브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정세가 지난 한 해 요동쳤었죠.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석호 특파원, 중동은 지금 이른 아침이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중동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새해를 맞이하면 늘 화제가 되는 영상이 있죠. 바로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의 불꽃놀이인데요. 특히 오늘 한국 시각 새벽 0시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한국어 새해 인사와 태극기가 조명되기도 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불꽃과 레이저 조명의 화려함은 여느 해와 다름이 없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이동이 매우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인근 중동 국가들 역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국경을 다시 봉쇄하는 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해 초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전쟁 직전으로까지 치달았었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네, 지난해 암살된 이란 고위 인사가 2명이죠. 초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에 의해서 피살됐고요. 또 연말에는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라는 파크리자데가 암살됐습니다. 특히 이틀이 지나면 솔레이마니 피살 1주기여서 지금 이란이 대규모 추모 행사를 준비 중인데요.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B-52 전략 폭격기 등을 걸프 해역에 파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만간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란 핵협정이 복원되고 미국과 이란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의약품 수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핵협정 복원과 제재 해제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중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수교 협정을 맺었었잖아요. 올해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랍에미리트나 바레인 등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교죠. 이를 위해서 지난해 말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현지 언론은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2021년 안에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수교를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독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오는 3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서 양국 수교 협상의 진행 양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새해 중동은 굵직한 사건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겠구나 싶네요, 박사님. 네, 그래서 2021년 중동은 좀 안개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도 네네. 언급이 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 이걸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할 것인가가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수니파 아랍 국가들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인데요. 6월이 분수령이 될 수가 있어요. 6월 18일로 지금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다시피 루하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에 참여를 했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하는 바람에 지금 경제 제재가 다시 들어가서 굉장히 경제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이란도 이 코로나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불리한 입장인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 강경파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란 핵합의가 이루어지기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안개속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중동을 다룸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란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오바마 때 사용했던 거고 핵 합의를 해서 이제 관리를 했던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파를 묶는 방법으로 연대를 만든 게 순위파 연대고 그들과 이제 합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후보 시절에는 그냥 오바마 때로 돌아가서 핵 합의로 돌아간다였는데 지금 보면 이 순위파들과 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핵 합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란의 경제적 압박을 더해서 이란이 계속 약해지는 것이 이들 국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네. 고민이
자꾸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모로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바람 앞에서 중동이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작년 9월 아베 총리가 전격 사퇴하면서 충격을 안겨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롭게 들어선 스가 내각은 올해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도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먼저 새해를 맞은 일본의 현재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본에선 보통 새해를 맞으면 전국 각지의 신사 등을 참배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그런 모습 찾기 쉽지 않습니다. 대표 장소인 메이지 신궁은 새해를 맞는 밤샘 참배로 유명했는데요.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입장을 통제했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참배객들을 받았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인 어제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4,52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금 긴급 사태 선언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로 전 세계의 새해맞이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일본의 가장 큰 이슈는 7월로 예정된 올림픽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 논란이 여전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정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인데 개최가 1년 연기되면서 2021년 7월 23일로 연기됐죠. 열리게 되면 홀수에 열리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올해 예정대로 제때 열릴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쿄올림픽 개폐회식이 열리는 도쿄 신국립경기장입니다. 관중 6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고 육상과 축구 경기도 열립니다. 이 경기장을 짓는데 우리 돈 1조 6천억 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7개월 뒤 성대한 개막식을 볼 수 있을지 예측은 지금도 분분합니다. 올림픽 유치에 열을 냈던 예전의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스가 내각 또한 올림픽 개최 의지만큼은 꺾지 않고 있습니다. 私は来年の夏、人類がウイルスに打ち勝った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を開催する決意を表明しました。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돼야 한다는 건 물론이고 경기장에 관중도 들이겠다는 겁니다. This makes us also very, very confident that we can have spectators then in the Olympic stadia next year, and that also the spectators will enjoy a safe environment.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는 3월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테스트 이벤트를 순차적으로 열고 지난해 시작도 하기 전에 중지됐던 성화봉송 릴레이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올림픽 성패는 역시 방역에 달려있다고 보고 선수 대상 유전자 증폭 검사 계획 등 여러 대책도 내놨습니다. 각국 선수단 2만여 명이 머물 올림픽 선수촌 단지입니다. IOC 측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선수들의 체류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경기 시작 5일 전에 들어와 경기가 끝나면 2일 이내에 모두 나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역시 코로나19 감염 확대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일본 내 누적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 수도 여러 날 연속 최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昨日は3271人、過去最多になりました。そして死者数のグラフを見ます。亡くなった人は昨日56人、こちらも過去最多です。 여기에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결국 이달 말까지 외국인 신규 입국을 중지시켰습니다. 国民の皆さんの命と暮らしを守るために先手対応するために停止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원래 올봄 외국인 단체 관광 허용까지 검토하려던 일본 정부였는데 애초에 계획과는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감염 확산으로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NHK 여론조사에서 63%가 넘는 응답자가 도쿄올림픽을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인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나오기도 전입니다.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이미 1년 연기로 경기장 시설 재계약과 코로나 대응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예산으로 약 1조 6천억 엔, 우리 돈 17조 5천억 원을 사용할 거라고 밝혔는데 연기 전보다 약 2,900억 엔, 무려 3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직위는 하다못해 개폐회식을 간소화하겠다며 연출 감독마저 교체했습니다. 暗いとかみんなが閉じこもってしまうような演出ではやはりやる意味もないと思いますので、何か突破口とか何か希望の先に見えるものを表現できればな。 그런데도 개폐회식 비용은 165억 엔으로 올림픽 연기 전보다 35억 엔이 늘어났습니다. 올림픽 개막 날짜만 7월 23일로 나와 있을 뿐 실제로 열릴지 말지 등 모든 게 불확실해지다 보니 추가 비용 발생 같은 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일본의 최대 전시회장 도쿄 빅사이트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국제방송센터와 프레스센터로 사용한 다음에 전시회장으로 다시 열 계획이었는데 이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도 대회가 끝나면 일반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입주도 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선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속 시원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시나리오는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리거나 취소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예상되는 백신 접종을 계기로 도쿄올림픽 개최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끝내 분한 눈물을 삼킬지,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와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스가 총리의 정치적 운명도 함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규입니다. 올림픽 준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여론도 무척 부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를 고집하고 있네요. 방송에서도 나왔는데요. 역시 경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이 만약에 취소되면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 돈으로 한 37조 원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작년에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5.2% 역성장을 했거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올림픽을 개최하면 광고 수요라든지 또 경기가 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볼 땐 하나 더, 예를 들면 수소 경제라든지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에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좌절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화급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그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스가의 연임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국민의 51%가 스가의 연임을 반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코로나를 극복한 것이고 이거는 곧 정권 연장에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스가 정부가 참 힘겹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듯하고 한일 관계도 여전히 교착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작년에 한국에서 열렸어야 되는데 이 아베 총리를 계승한 스가 총리가 이 강제징용 문제 그 청구권, 그다음에 우리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래서 사실 결국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9일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라는 정치 압류 명령이 이미 내렸고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고의 뜻을 밝혔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향적으로 양국 정부 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간에 이런 소위 정치적 문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보수 우익 세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교착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기대를 걸만하다 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특히 동북아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좀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도 압박이 들어가지 않을까, 협상 테이블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은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까요? 네,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단 일본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는 우리한테 반드시 이제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이제 바이든의 인사들이 과거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밀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일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본 위주의 협상으로 이끌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고 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작년 6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후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 이야기 그리고 한반도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nd there's no war.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곧 들어섭니다. 북핵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런 질문 제일 싫은데요. 이게 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북한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경제적인 타격도 많이 받아서 뭐 정신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 국무부 장관으로 지금 토니 블링컨이 지명이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존 볼튼과는 굉장히 결은 다릅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제재론자로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상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긍정적인데요. 물론 궁금합니다. 이제 제재론자입니다. 근데 이 제재론은 제재를 수단화하고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 바이든과 블링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시그널이지 않습니까? 암중모색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좀 좋은 시그널이 왔다 가면서 좀 이렇게 그 분위기가 익을 것을 좀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판 전략이 있네 아닌가, 전략적 있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보내다 보면 후반기쯤에 저는 어떤 그 협상의 물꼬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흐름이 좋다면 가능하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앞서 국무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나오는 방금 말씀하신 블링컨 어디선가 들어본 분이다 했는데 이분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사진에 그게 나왔던 분이셨어요. 그때 그렇죠. 당시에 이제 안보 보좌관이셨는데 이때 이분이 이란 핵 합의의 어떤 주역으로 활동하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북한하고 이런 핵 합의를 하는 것도 이란과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란하고 북한은. 근데 당시 네.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핵 능력을 동결을 하고 그리고 핵 사찰을 받고 그러면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란의 핵 능력과 지금의 북한의 핵 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당시에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우라늄 농축하고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우리가 뭐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원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여 줄 것이냐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리고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핵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 다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란 핵 합의 안 자체를 북한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직업의 전력도 전혀 다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중간 단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볼턴은 일시적, 포괄적인 해결을 원했었는데 이 이란 협의 자체가 스몰 딜이고 좀 길게 본다는 의미에서 네. 비핵화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중간 단계를 인정하는 것은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정부 때는 한국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에는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가 또 궁금해요. 제가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한국, 미국, 북한 간의 어떤 뭐 정상회담 추진이라든지 북핵 합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똑같이 추진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상회담도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용히 물밑으로 미국과도 그렇고 북한과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신뢰를 먼저 좀 회복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전체적인 틀에서 저도 아주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이 제일 급한 것은 그 코로나 이 진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 회복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밀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혹시 북한이 조바심을 내지 않을까? 왜 우리랑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수선한데 그 한국이 섣부르게 뭐 주도하겠다 막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와도 깊이 얘기를 해야 되지만 중국도 미국 눈치 보는 게 첫 번째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김준 박사님 지적하셨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9번째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관리할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남북한 간의 양자 문제로 절대 해결되지 않은 이미 다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실체들을 끌어들여서 안정적인 북핵 관리를 추진하는 공감대를 먼저 만드는 작업들, 그게 물밑 협상이 됐든 아니면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북핵 문제가 어려운 것이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이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핵을 내려놔야지 당신을 맺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내가 핵을 내려놓을 수 있을 신뢰를 먼저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인데 그래서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좋은 시그널을 보내면서 분위기를 무르익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서 한미 공조가 중요하고 한미 공조를 끌어내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올해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보다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34차 월동연구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 34차 월동연구대는 아라온호를 타고 현재 남극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킹 조지 섬에 위치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기 위해 2달째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월동연구대원들은 항공편을 통하여 유럽과 남미 대륙을 거쳐 남극 세종과학기지까지 들어가는데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약 2개월 반가량 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 월동연구대는 남극해의 자연환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극 생활에 대한 수업도 듣습니다. 배에서 생활한 지 2달째. 쉴 때는 방에서 책도 읽어보고 다 같이 영화도 보지만 땅을 밟지 못하고 지내는 생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해본 게 처음이라서 멀미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답답한 몸과 마음을 동료들과 함께 운동으로 풀기도 합니다. 아빠다 아빠. 딸과의 통화를 제일 기다리는 박광국 대원. 아, 줌 수업 중이라고. 방학 아직 안 했나? 알았어. 그럼 계속 수업해. 줌 화상 수업 중. 뉴질랜드에 정박했을 때 가족과 깜짝 상봉을 한 대원도 있습니다. 김종근 대원의 아내는 6개월 전 뉴질랜드 친정에 와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 얼굴도 만져보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애틋한 정만 나눴습니다. 모두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기원합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아라온호에서 34차 월동연구대입니다. 네, 지금 항해 중인 배는 1월 중순경에나 남극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대할 대원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연결돼 있습니다. 홍종국 월동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정대로라면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다들 아쉬움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원래 지금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인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귀국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이곳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바이러스가 기지 내로 유입될 경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기지와 100km 떨어진 오인긴스 기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6명이나 나온 데다가 그리고 또 다른 칠레 기지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또 유난히 기후 재난 피해가 많았잖아요. 남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에는 남극에서도 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되는 등 평균 기온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세종기지에서도 주변 빙하가 소멸하는 등 여러 가지를 쉽게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그 지난 2017년에 남극에서 길이 150km에 달하는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그 영국령 사우스 조지아 섬 인근 30km까지 접근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 빙산이 섬과 더 가까워질 경우에는 펭귄과 해표 같은 동물의 그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떼죽음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빙산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까 봐 모두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무쪼록 코로나19 피해 없이 무탈하게 잘 귀국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연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남극을 연결해 봤습니다. 뚜렷한 기후변화 징후들이 심상치가 않네요. 사실 코로나19도 인간이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산업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현재 뭐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과거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오히려 이런 것을 활용해서 경기에 좀 활력소를 갖는 그런 정책이 이제 쭉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각 나라들이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이제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더 탄소 국경세라는 게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낮게 되고 이러면 이제 피해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국가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것이 이제 국경세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확실히 탄소 배출 제로 이거는 이제 그 세계적 주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전 세계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의 50%를 쓰고 있는데 중국마저도 2060년에 우리가 탄소 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만큼 긴박성이 지금 이런 흐름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R200이라는 게 있거든요.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일반 기업체들이 그걸 강요해요. 예를 들면 메르세드 벤츠, 뭐 BMW, 애플. 그럼 우리 회사들은 여기에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추세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새해부터는 이게 필수 과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새해 2021년 국제 정세와 주요 이슈들을 전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는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듣고 싶어요. 두 분께만 듣겠습니다. 김지훈 박사님. 저는 평안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두 긴장된 한 해를 보냈는데 2021년만큼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강진영 교수님. 네, 저는 사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흘렀다 막 이랬는데 이게 다시 인류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집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한 페인트 회사에서 올해의 컬러로 일루미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밝고 화사한 노란색 그리고 평온한 회색은 희망과 긍정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부디 올해는 지난 1년 코로나19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받는 그야말로 희망찬 2021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And all